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정다미입니다. 표절과 표절검사 시스템 동영상 교육 시리즈 중 첫 번째 시간으로 학술 글쓰기에서의 표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절이란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연세대학교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가이드에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이나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표절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통으로 정확한 출처 없이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글 쓰는 것을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날이 갈수록 표절 논란이 자주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매체와 기기를 통해서 글쓰기 편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학술적 글 자체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글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어 구하기 쉽고 또한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가 발전됨에 따라 표절 발견도 더 쉬워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졌는데 한국에서는 황우석 사태 이후로 표절을 포함한 여러 연구윤리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표절과 연구윤리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표절은 아닌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표절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3가지 표절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용 표시 없는 표절입니다. 연세대 연구윤리 가이드에는 타인의 저작물, 연구 내용을 인용할 때 인용 표시가 없다면 표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을 하거나 그래프, 그림, 도표 등으로 표현을 다르게 해도 마찬가지로 인용 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연세대는 연속적으로 2문장 이상을 인용 표시 없이 발췌하면 표절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번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라서 해당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일지라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인용 표시 없는 표절 예로 2016년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불익이라는 생물학 분야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내 모 교수가 이뮨 네트워크라는 저널에 낸 논문이 스페인 연구진의 논문과 동일하다는 문제제기가 올라왔었습니다. 사실 흔치 않는 경우인데 논문 제목, 저자명, 감사글 이런 것만 빼고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제한 경우였습니다. 논란이 되자 저자는 잘못을 시인하고 논문 철회를 하였습니다. 논문을 철회한다고 논문이 저널 사이트에서 삭제되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당 논문이 리트렉션 되었다는 표시와 함께 원문이 계속 남게 됩니다. 또한 표절을 한 저자가 속한 기관에도 알려지게 되니 표절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인용 표시를 했어도 표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표기를 제대로 했어도 너무 많은 양을 가져와서 사용하면은 인용 원문과 새로운 저작물이 주종관계가 되어서 이건 표절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합니다. 표절이 연구윤리적인 문제라면 저작권 침해는 법적으로 따질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연구보고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절 의심 보고서에는 환경부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원문 인용 사실을 밝혔지만 원문이 어휘만 다르게 해서 매우 많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지금 이 문단 외에도 몇 장에 걸쳐서 거의 똑같이 복제했는데요. 이런 경우 출처를 정확히 밝혔어도 자신의 저작물에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별로 없고 원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면 이건 표절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용해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걸까요? 저술 종류나 형태, 분야에 따라 달라서 딱 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APA에서는 400단어 이상의 단일 텍스트나 혹은 총 800단어 이상의 텍스트를 발췌할 때 따로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못 받았는데 이 이상의 텍스트를 발췌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표절 유형으로 연구계획서 및 아이디어 표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계획서에 이미 출간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논문 작성 때와 동일하게 인용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산업계나 문화계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경우인데
학술 출판에서도 타인의 아이디어를 잘못 가져다 쓰면은 아이디어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연구계획서나 동료 심사 때 알게 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가져다 쓰면은 표절이 됩니다. 앞에서는 주로 타인의 저작물 표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타인 저작물뿐 아니라 과거 내가 이미 출판한 저작물을 다시 출판할 때도 표절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출판됐거나 투고해서 심사 중인 저작물과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을 승인이나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중복 출판 혹은 이중 게재, 영어로는 redundant publication, duplicate publication 등으로 부르는데요. 학술 출판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 부분 겹치는 내용, 이 표현이 애매한 표현인데요. 몇몇 학술지에서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심장수술에 대한 6개 학술지의 편집장이 모여서 결정한 중복출판에 대한 정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중복출판은 첫째, 가설이 유사하다. 둘째, 표본수나 크기가 유사하다. 셋째, 방법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다. 넷째, 결과가 유사하다. 다섯째, 두 논문에 최소한 한 명의 저자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보가 조금뿐이거나 아예 없다. 이렇게 6가지에 해당하면 중복 출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작성했거나 혹은 참여한 연구인데 이걸 내가 다시 출판하는데 왜 이게 출판윤리에 위배되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첫째로 저작권법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원칙 위반 때문입니다. 하나 이상의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된 원고를 출판할 권리를 두고 학술지 간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편집인들이 이중으로 투고된 줄 모르고 동일한 원고에 대해 불필요하게 심사하거나 편집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복 출판물이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도 연구 성과로 이중 계산되면은 나중에 연구 성과 평가할 때 정당하지 않게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술 출판에 있어 저작물을 이중으로 투고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중복출판 사례집에서는 중복출판의 유형을 크게 3가지, 복제, 분절출판, 덧붙이기 출판 방식으로 분류하고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중복출판이 복제, 분절출판 혹은 덧붙이기 출판에 해당할 텐데요. 우선 복제는 원문을 같은 언어 혹은 다른 언어로 완벽히 복제하거나 일부만 수정해서 다시 투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절 출판은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 규모의 연구인데 이 연구 데이터 혹은 연구 결과를 쪼개서 논문을 쓰고 중복 출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구 대상을 나눠서 각각 출판하기도 하고 연구 대상은 동일하게 하되 연구 가설이나 방법을 약간 다르게 해서 연구 결과만 조금 달라지게 하는 경우 모두 분절 출판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절 출판은 독자가 이게 하나의 연구가 아니라 각각 개별 연구가 수행된 거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기 출판은 연구 대상 혹은 관찰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가설을 약간 추가해서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몇 가지 실제 논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오른쪽에 중복 출판 논문에서 빨간색 글씨는 1차 출판물과의 동일한 점을 표시한 것이고 파란색 글씨는 차이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두 논문은 단순히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바꿔서 제출한 케이스입니다. 연구기간 상당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요. 연구 대상, 방법, 결과 역시 국내 학술지에 냈던 첫 번째 논문과 동일합니다. 대표적인 복제에 해당하는 중복 출판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연구진이 같고 대상 환자도 같은 환자들이고 같은 CT 촬영이지만 측정 부위만 약간 달리하고 가설을 달리해서 연구 결과가 다른 경우입니다. 이 연구진의 A씨와 B씨는 같은 환자의 같은 영상만 가지고 분석만 다르게 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논문을 썼고 두 학술지에 거의 동시에 투고를 했는데요. 이거는 결과를 분절한 분절 출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진달래 병원에 있던 책임저자 홍길동 씨가 2006년에 국내 학술지 A의 논문을 출간하고 이후 개나리 병원으로 옮긴 다음에는 같은 연구에 개나리 병원 환자 사례만 추가해서 국내 학술지 B에 논문을 출간한 경우입니다. B 학술지에 발표한 두 번째 논문은 처음 논문과 저자가 2명 이상 중복되고 가설, 결과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연구 대상만 추가하여 그에 따라 연구 기간도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사례가 대상 또는 관찰 기간을 늘린 덧붙이기 출판으로 중복 출판에 해당됩니다. 혹시 투고하려는 논문이 중복 출판인지 우려된다면 커버레터에 해당 내용을 먼저 밝히고 관련된 문서, 예를 들어 중복 출판으로 의심되게 하는 원문 등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은 1차 출판 논문을 인용했다는 것과 2차 분석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편집인에게 보내는 서신, 학술대회 초록 등의 예비보고를 실제 논문으로 보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중복 출판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학술지 편집인이 한 논문을 동시에 합동으로 게재하는 것이 공중보건을 위해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는 동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개별 논문을 동시 발행했다는 사실은 꼭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복 출판에 해당될지라도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고 허용되는 중복 출판이 있는데요. 이것을 2차 출판이라고 합니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ICMJ의 권고안에 따르면 2차 출판으로 허용되려면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처음 출판한 학술지의 편집인과 2차 출판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저자는 2차 출판할 학술지 편집인이 1차 출판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논문을 같이 동봉한다든가 원문 링크 URL을 알려주는 등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1차 출판물에 보다 유리함을 주기 위해서 2차 출판의 경우 저자 및 두 편집인과 협의해서 간격을 두고 출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차 출판물과 독자층이 달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 2차 출판물은 1차 출판물의 저자, 데이터, 해석 등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논문이 1차 출판물에 기반한다는 것을 인용 표시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출판물 제목에도 이게 재출판된 건지 요약된 건지 번역인지를 나타내는 문구를 적어서 2차 출판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실 학술 출판이 워낙 여러 유형이 있어서 연구윤리 조항이나 권고안만으로는 중복 출판인지 허용되는 2차 출판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Q&A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영문으로 발표 후 이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 학술지에 다시 발표할 수 있는가? 언어가 다르고 독자층이 다른 경우 2차 출판이 가능합니다. 또한 2차 출판이 허용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쪽 편집인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고요. 투고 간격은 최소 일주일 이상 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양쪽 편집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1차 출판물과 같은 내용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목이나 각주에서 2차 출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위 논문 내용을 다시 논문으로 출간하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학위 논문 심사지는 지도교수, 같은 과 교수님 혹은 교수님과 친분 있는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객관적일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학술지는 외부 전문 심사자가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출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꼭 학위 논문으로 이미 발표되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학술지에 따라 학위 논문의 단순 요약은 투고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학술지 출판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 논문을 작성하는데 학위가 나오기 전에 타 학술지에 게재해도 되는가?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위 수여 전 논문 게재의 적합성 여부는 대학의 방침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속 대학의 연구윤리 지침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학위 논문은 중복 게재에 해당되지 않아 학술지에 게재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신의 논문 중 같은 부분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해야 중복 출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기 표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서는 원문 재인용이라는 표현을 권장합니다. 자기 논문이더라도 인용할 때는 과거 논문의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표절 유형, 중복 출판, 2차 출판에서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용입니다. 인용 중에서도 원문 그대로를 가져와 사용하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3줄 이내 짧게 인용할 경우 인용문 앞뒤로 따옴표를 하고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3줄 이상 인용할 경우 본문이 끝난 후 행을 바꿔서 좌우 여백을 두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변경해서 딱 봐도 이 문단이 인용된 문단임이 드러나도록 해줘야 하고 마찬가지로 출처를 표기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학작품이나 법령, 규정 등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직접 인용보다는 간접 인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직접 인용이 원문 문장 그대로를 가져다 쓴 것이라면 간접 인용은 원문 문장을 자신의 문장 구조로 바꿔서 표현하는, 즉 패러프라이징을 한 인용을 말합니다. 이때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논지를 왜곡시키지 않고 명확히 드러내줘야 합니다. 보통 논문 보실 때 뭐뭐뭐에 따르면, 뭐뭐뭐에 의하면 이런 문장 많이 보실 텐데요. 간접 인용할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간접 인용을 하더라도 원문에 독특하거나 중요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올 때에는 가져온 단어나 어구에 인용 부호, 쿼테이션 마크를 하고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바꿔 쓴다고 하긴 했지만 막상 고친 문장이 원문과 비슷하다면 다시 문장을 바꾸거나 직접 인용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재인용은 원문을 인용한 2차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재인용은 가급적 피하고 원출처를 인용해줘야 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재인용 표시를 하고 인용할 수 있는데요. 원문이 소실되어 구할 수 없거나 원문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원문을 인용한 2차 문헌 덕분에 해당 분야에서도 이 원문 개념이나 이론 등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경우 재인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문을 2차 문헌 저자가 직접 번역한 경우, 예를 들어 내가 프랑스어를 몰라서 한글로 번역된 책을 참고했다면 반드시 재인용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문헌 저자가 원문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재해석했거나 독특한 표현으로 요약하거나 아니면 패러프라이징을 했다면 이건 역시 재인용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표절과 중복 출판 그리고 인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미국 연구진실성관리국 ORI의 표절 예방 가이드에도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절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내 저작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이 된 타인의 기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직접 인용의 경우 따옴표 등으로 확실히 인용 표시를 정확히 해야 하고 간접 인용할 때도 남의 것을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나만의 문장 구조로 원문을 바꿔서 표현해줘야 합니다. 원문 언어를 철저히 이해해서 원문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는 돈다와 같이 일반 상식이나 개념은 굳이 인용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이게 일반 상식인지 아닌지가 모호하다면 인용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중복 출판은 하면 안 되고 2차 출판의 경우 원문이 기반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논문을 인용하는 원문 재인용의 경우에도 인용 표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논문뿐 아니라 컨퍼런스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꼭 지켜야 하는 출판 윤리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문장, 글을 사용할 때의 표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글이 아닌 이미지나 표, 그림 등은 어떻게 해야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표나 이미지는 하나의 또 다른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다 쓰려면 인용 표기와는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유료학술지나 단행본은 출판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용 표기와는 별도로 표나 그림을 가져다 쓰려면 출판사의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저널은 출판사가 아닌 저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CC 라이센스에 따라서 표나 이미지 인용이 바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유료학술지 엘스비어 출판사 저널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스비어 출판사 사이트의 논문 페이지를 보시면은 논문마다 이렇게 Get Rights and Content 라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하면은 카피라이트 클리런스 센터 회사의 라이츠 링크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이츠 링크는 저작물 사용 라이센스에 대한 허락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별도로 출판사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필요 없이 이 사이트에서 바로 사용 허락을 받고 필요하면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엘스비어 외에도 와일리 등 다른 출판사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요. 혹시 이런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출판사로 따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츠 링크 화면에서와 같이 어떤 용도로 쓸지, 가져다 쓰려는 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표인지, 번역은 할 것인지 등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지에 따라 저작권 사용 비용을 바로 알려줍니다. 참고로 제가 이 화면상에서 기입한 대로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내 논문의 그림을 인용하려는 거면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앞서 오픈 액세스 전을 설명할 때 잠깐 CC 라이센스를 언급했는데요. CC 라이센스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입니다. 이용 허락 조건으로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이콘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여기 초록색 글씨와 같이 영문 2글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저작자 표시입니다.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영리 표시이고요. 이 표시가 있으면 저작물을 별도의 계약 없이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경금지 표시입니다.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조건 변경 허락 표시는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온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개의 이용 허락 조건을 조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가지의 CC 라이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 라이센스는 오픈 액세스 저널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대부분 아이콘으로도 많이 표시하지만 1번 예제와 같이 라이센스를 풀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예제와 같이 영문 2글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CC 라이센스를 잘 참고하셔서 저작물 이용하실 때 라이센스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표절과 인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보다 심도 있게 연구윤리를 알고 싶으시면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하는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연세대학교 학생, 교원들을 위한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홈페이지나 마지막으로 의학 분야의 최신 출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도 표절과 연구윤리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용자가 스스로 표절 검사를 할 수 있는 터니딘과 카피킬러라는 표절 검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터니딘은 국내외 웹자료뿐 아니라 유료 학술지, 단행본 등을 비교 대상으로 갖고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카피킬러는 국내 기업 제품으로 국내외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 단행본, 웹자료 등을 비교 대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터니딘보다는 비교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적고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UI나 기능이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절 검사 시스템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